비가 거세게 내리는 부산의 밤거리. 68세 택시기사 강민철은 와이퍼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가운데 서둘러 목적지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낡은 택시는 빗소리와 엔진 소리 외엔 고요했습니다. 민철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운전대 옆에 붙여놓은 사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사진은 자신이 유일하게 간직하고 있는 가족의 흔적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부산의 한 해운대 기업 회장이 연루된 스캔들에 대해 떠들고 있었지만 민철은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생계를 위해 오늘도 일을 이어가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해운대 해변 근처를 지나던 그때 전조등이 어두운 길가에 쓰러져 있는 무언가를 비추었습니다. 민철은 깜짝 놀라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택시가 멈추자 그는 순간적으로 망설였습니다. 또 사고인가? 그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쓰러진 사람이었습니다. 얇은 교복 차림의 소녀가 비에 흠뻑 젖은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민철은 차에서 내려 소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소녀의 얼굴이 선명히 보였습니다. 창백한 피부와 손목에 남은 멍자국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민철은 잠시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망설였습니다. 이런 일에 괜히 얽히면. 그러나 그 망설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녀를 조심스럽게 자신의 택시에 태웠습니다. 대학병원에 도착했을 때 소녀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와 급히 응급실로 사라졌고 민철은 그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그녀가 왜 그곳에 쓰러져 있었는지도. 시간이 흐르고 민철은 병원 대기실에서 무거운 공기를 느꼈습니다. 그는 소녀를 도운 것이 옳은 일이었는지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원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성들과 고급 리무진이 병원 앞에 도착하자 한 중년 남성이 서둘러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긴장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박 회장님이. 직원들이 깜짝 놀라며 웅성거렸습니다. 민철은 그 이름을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부산 최고의 해운물류기업 회장 박대성. 그가 왜 여기 있는 걸까? 박 회장은 병원의 의료진에게 다급히 소녀에 대해 물었고 민철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뱉은 말 한마디가 민철의 숨을 멎게 했습니다. 내 딸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그 순간 민철은 자신의 선택이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녀는 단순히 길가에 쓰러진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비밀과 권력 그리고 복잡한 관계 속에서 길을 잃은 존재였습니다. 병원 대기실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박대성 회장이 던진 한마디는 강민철의 머릿속에 울리는 북소리처럼 맴돌았습니다. 소녀. 그는 자신이 택시에 태웠던 그 소녀가 이토록 강력한 가문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철은 의자에 앉아 신발 끝을 내려다보며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이런 일에 괜히 발을 들여놓은 게 아닐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으로 보이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민철을 바라보며 정중하지만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소녀를 여기까지 데려오셨다고요? 민철은 목소리에 힘을 주며 대답하려 했지만 심장이 두근거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길에 쓰러져 있어서 그냥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비서실장의 눈빛이 예리하게 그를 훑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민철은 머뭇거렸습니다. 박 회장이 직접 만나자고 하다니 그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성적인 본성에 불구하고 거절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엄중해 보였습니다. 결국 그는 비서실장을 따라 회장이 있는 VIP 병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병실로 들어가자 박 회장은 창가에 서서 어두운 부산 도심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멀리 광안대교의 불빛이 바다 위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강력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민철은 작게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박 회장은 천천히 돌아서더니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내 딸을 발견한 게 당신인가요? 그렇습니다. 해운대 해변 근처 길가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민철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주머니 속으로 넣어 꼬물거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냥 상황이 심각해 보여서 병원으로 데려왔을 뿐입니다. 박 회장은 민철의 말을 가만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앉으시죠. 민철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박 회장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감사의 눈빛이 아닌 무언가 더 깊은 것을 파헤치려는 듯한 의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우연히 우리 지혜를 발견한 겁니까? 그 질문에 민철은 갑작스럽게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식은땀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딘가 모르게 박 회장이 자신을 의심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침착하게 대답하려 노력했습니다. 예, 회장님. 저는 그냥 지나가는 길에 그저 도우려는 마음이었을 뿐입니다. 박 회장은 잠시 민철을 바라보더니 손가락으로 책상 위에 놓인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보답입니다. 소녀를 안전하게 병원으로 데려온 당신의 선행에 대한 작은 사례죠. 민철은 그 봉투가 두툼하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로. 박 회장은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그 순간 민철은 그의 말이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병실의 공기가 더욱 무겁게 느껴졌고 민철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봉투를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의 얼굴에서 더 이상 반박할 여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철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투를 집어들며 그의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박 회장은 다시 창가로 돌아서며 짧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오늘 밤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누구도 믿지 마세요. 병원을 나서는 민철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봉투는 그의 코트를 통해 이상할 정도로 무겁게 느껴졌고 그는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빗방울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지만 민철은 그것마저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대체 내가 무슨 일에 휘말린 거지? 그는 작게 중얼거리며 택시로 향했습니다. 택시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는 뭔가 이상한 것을 눈치챘습니다. 택시 창문에 어렴풋이 남아있는 손바닥 자국. 그것은 민철이 본 적 없는 크기의 흔적이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직감적으로 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졌고 민철은 택시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는 봉투를 조수석에 던져두고 핸들을 꽉 쥐며 자신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보이는 병원의 사인이 물에 번져 흐릿해졌습니다. 누구도 믿지 말라. 박 회장의 마지막 말이 그의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는 그 말을 단순한 경고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민철은 한참을 택시 안에 앉아 고민했습니다. 그냥 돈을 받고 조용히 넘어가야 할까? 하지만 그의 가슴 한쪽은 불편함과 불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신이 데려온 소녀가 어떤 비밀을 품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많은 의문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창문에 남아있던 이상한 손바닥 자국은 그의 직감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그는 결국 병원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녀가 무사한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와 보니 분위기가 더욱 무겁게 변해 있었습니다. 민철은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까 응급실로 실려온 학생 말인데요. 지금은 어디에 있나요? 간호사는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학생은 VIP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요청하셨어요. 민철은 순간적으로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VIP 병실? 무슨 이유로? 그냥 가족을 돌보는 것뿐일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 그는 간호사의 말을 뒤로하고 다시 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병원 복도를 지나가는 순간 낮은 목소리가 그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소녀가 깨어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필요하면 입을 막아야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민철은 그 말에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병원의 어두운 복도 끝, 검은 양복을 입은 남성 2명이 무언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들리지 않게 천천히 가까이 다가가 숨을 죽였습니다. 지혜 양이 기억을 되찾으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회장님께서도 그걸 아십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번엔 절대로 실수 없어야 해요. 그 말은 민철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지혜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녀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민철은 그 자리에 더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려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민철은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아파트, 형광등이 깜빡이는 방 안은 그의 마음처럼 어둡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조수석에서 가져온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손을 뻗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본 그는 그 안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이 돈이면 내 모든 빚을 갚고도 남겠어. 하지만 그의 시선은 봉투에서 오래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철은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그의 아내와 딸이 웃고 있었습니다. 딸은 어렸을 때 집을 떠난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책임했던 탓이야. 그녀를 지키지 못했으니. 그는 봉투를 덮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에게 또 다른 기회를 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지혜가 겪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자신은 더 깊이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지켜야 한다. 내가 놓친 딸 대신이라도. 다음 날 민철은 이른 아침부터 병원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도착했을 때 지혜는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VIP 병실에서 퇴원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아마 가족이 데려갔을 겁니다. 한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철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급히? 왜 아무 흔적도 없이? 그는 병원을 나오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소녀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겠어. 아무리 위험하더라도. 민철은 자신의 택시로 돌아와 시동을 걸었습니다. 비밀스럽고 어두운 부산의 도로 위를 달리면서 그의 결심은 단단해졌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단순히 길가에 쓰러져 있던 소녀가 아닌 숨겨진 진실이 있었습니다. 부산의 아침은 희부연 안개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강민철은 차창 밖으로 스치는 낡은 건물들과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지혜가 사라진 이후 그는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단순히 길에서 만난 소녀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걸까? 그의 손은 여전히 봉투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돈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큰 문제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만난 의심스러운 남성들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혜 양이 기억을 되찾으면 모든 게 끝난다. 그들이 말한 기억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그는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민철은 먼저 지혜가 병원에서 남긴 흔적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간 그는 대기실에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비록 간호사들은 지혜에 대해 상세히 말해주지 않았지만 그는 작은 단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병원 안내 데스크 옆 쓰레기통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그 종이는 병실 기록으로 보였습니다. 민철은 주저하지 않고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이지혜. 입원 날짜 12월 9일. VIP 병실 3호. 그 아래에는 퇴원 절차가 마무리된 시각과 함께 도착 주소로 보이는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해운대구 우동. 그는 작게 중얼거리며 주소를 암기했습니다. 그곳이 그녀가 있는 곳일까? 아니면 또 다른 덫일까? 민철은 택시에 올라 그 주소로 향했습니다. 해운대구의 고급 주택가로 들어서자 그는 자신의 택시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변은 완벽하게 정돈된 나무들과 경비가 삼엄한 저택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소가 가리키는 곳은 거대한 대문이 있는 고급 저택이었습니다. 민철은 조심스럽게 차를 세우고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가 저택을 주시하고 있을 때 검은색 SUV가 저택의 대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 안에는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박대성 회장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여기야. 지혜가 이곳에 있어. 그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단순히 저택에 들어가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철은 곧장 그 지역의 작은 카페로 향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저택을 주시하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커피잔을 손에 들고 고민에 잠겨 있을 때 그의 귀에 카페 내 손님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들었어? 박 회장 집안에서 또 무슨 일이 생겼다며. 이번엔 그 딸인가 뭔가가 연관된 것 같던데. 맞아. 근데 이번엔 정말 심각한 것 같더라. 아들 문제도 정리가 안 됐는데 딸까지. 그 대화는 민철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재빨리 몸을 돌려 대화를 나누는 중년 여성 2명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죄송합니다. 혹시 박 회장님 딸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여성들은 그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민철의 겸손하고 간절한 태도에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딸이 꽤 오랫동안 집안에서 숨겨져 있었대요.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그녀가 사고로 잃은 친딸 대신으로 대체된 존재라는 소문도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녀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 집안이 얼마나 비밀스러운지 다들 알잖아요. 민철은 중요한 단서를 얻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숨겨진 딸, 대체 왜 그녀를 그렇게 비밀스럽게 감췄을까? 그는 그 대답이 박 회장 집안의 비밀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철은 저택 근처에 차를 세우고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지혜와 병원에서의 짧은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손목의 멍자국이 자꾸만 떠오르며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돕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저녁이 깊어갈수록 저택 주변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마침내 대문이 열리고 한 소녀가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그녀의 모습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혜다. 하지만 그녀는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피하는 듯한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민철은 본능적으로 차에서 내려 그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지혜 양. 그가 낮은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민철의 얼굴을 알아본 그녀는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장 그의 방향으로 뛰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간절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철은 그 순간 그녀를 도울 운명임을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멈출 수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지켜야 한다. 빨리 타요. 강민철은 서둘러 택시 문을 열며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주저했지만 저택의 대문 쪽에서 들리는 낮은 목소리와 다가오는 그림자들의 겁에 질린 채 민철의 택시로 뛰어들었습니다. 민철은 가속 페달을 세게 밟으며 어둠 속으로 택시를 몰았습니다. 밤의 부산거리는 조용했고 빗방울이 다시금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다시 저를 찾아오셨나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뒷좌석에서 몸을 웅크린 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위험해 보였어. 그냥 널 두고 갈 수가 없었어. 민철은 짧게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저를 어떻게 하려는 거죠? 회장님도 당신을 매수하려 했을 텐데. 매수? 민철이 잠시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런 돈에 눈이 멀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 난 그냥 진실을 알고 싶어. 내가 도망치려는 이유가 뭐야? 왜 너 같은 학생이 이런 상황에 처한 건지 말해줄 수 있겠어? 지혜는 말없이 손목을 감싸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고인 눈물이 빗물처럼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민철은 그녀가 말을 꺼내기 어려워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재촉하지 않고 대신 길을 주시하며 운전했습니다. 몇 블록을 지나 도착한 곳은 도심 외곽의 작은 골목길이었습니다. 민철은 차를 멈추고 말했습니다. 여긴 내가 아는 친구 가게야. 일단 몸을 숨길 수 있을 거야. 지혜는 무언가 반문하려 했지만 민철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가게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주인은 민철의 오랜 친구였던 철수 씨였습니다. 철수는 민철을 보자 반가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에 따라온 지혜를 보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예요? 이 밤중에 애를 데리고 와서. 설명은 나중에 할게. 지금은 안전한 곳이 필요해.
민철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오래 머물 순 없어. 이 근처는 사람들 눈이 많으니까. 찻집 안 작은 방에서 민철과 지혜는 마주 앉았습니다. 조용히 차를 내어주는 철수의 움직임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민철은 그녀를 지켜보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을 꺼내기 힘든 거 알아. 하지만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지 알려면 최소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줄 수 있겠니? 지혜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사실 회장님의 딸이 아니에요. 그녀의 말에 민철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그럼 그들이 왜 너를? 회장님의 아들이 제 엄마를. 지혜의 목소리가 떨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고통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 엄마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저를 그들 집안의 일부분처럼 가둬놓았어요. 마치 제가 그들 가문의 일부인 것처럼 보여야만 한다는 듯이. 민철은 지혜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처한 상황은 한순간의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과 비밀, 그리고 잔혹함이 얽힌 거대한 그물이었습니다. 내 엄마에 대해 더 말해줄 수 있겠니? 민철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아빠가 누구인지도 말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엄마를 데리고 가더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그 집안에 갇히게 된 거예요. 민철은 그녀의 말에 묵묵히 귀를 기울이며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의 마음속 어딘가를 찔렀습니다. 몇 년 전 그가 택시에 태웠던 젊은 여성과의 짧은 대화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아저씨, 제가 다시 택시를 타게 되면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녀는 그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민철은 차분히 물었습니다. 내 엄마, 혹시 이름이 뭐였니? 지혜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한미영. 왜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민철은 자신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미영. 바로 그 여성이었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서 잊히지 않던 그날 밤 태웠던 젊은 여성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여성이 내 엄마였다니. 내가 뭔가 할 수 있었던 건데. 그는 무언가 크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지혜야. 민철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내 엄마를 만난 적이 있어. 오래전이지만 기억하고 있어. 지혜는 그의 말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엄마를? 그래. 널 이렇게 두고만 보진 않을 거야. 난 너와 함께 끝까지 가볼 생각이야. 그 순간 민철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따뜻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길에서 만난 소녀를 돕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놓쳤던 과거를 바로잡고 그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찻집의 조용한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강민철과 지혜는 숨죽인 채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철은 택시기사로 살아온 자신의 평범한 인생이 이런 위험한 사건에 얽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한미영이라는 이름이 그의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지혜와 그녀의 어머니를 둘러싼 진실을 밝히는 것이 그의 새로운 목적이 되었습니다. 지혜야. 민철은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단순히 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내 엄마와도 연관된 진실이 있어. 하지만 그 진실을 알아내려면 내가 나를 믿어야 해.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회장님은 항상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셨어요. 제가 도망쳤다는 걸 알면 절 다시 데려가려고 하겠죠. 민철은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난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순간 찻집 문에 달린 작은 방울이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마치 누군가를 찾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민철은 본능적으로 지혜의 손을 잡고 몸을 낮췄습니다. 저 남자, 혹시 너를 찾으러 온 건 아닐까? 지혜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 회장님 집에서 일하는 경호원이에요. 분명 저를 찾으러 온 거예요. 민철은 빠르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해. 철수 씨한테는 미안하지만 더 머물 수는 없어. 민철과 지혜는 찻집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들은 달아날 방법을 찾기 위해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민철은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오래된 동료이자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인 대식에게였습니다. 대식아, 나야. 지금 급한 일이 좀 있어. 내가 아는 안전한 장소가 필요해. 형님, 무슨 일입니까? 목소리가 심상치 않은데요.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은 나와 한 소녀가 숨을 곳이 필요해. 대식은 잠시 망설이더니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국제시장 근처 창고 아시죠? 거기로 오세요. 제가 안전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민철은 전화를 끊고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우린 국제시장으로 갈 거야. 거긴 우리를 찾기 힘들 거야. 조금만 더 버티자. 지혜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택시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민철은 백미러로 뒤를 주시하며 쫓아오는 차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감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누군가에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저기 아저씨. 지혜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응, 왜? 뒤에 차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민철은 다시 한번 백미러를 보았습니다. 검은색 SUV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들을 뒤쫓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젠장, 따라오고 있구나. 꽉 잡아라, 여기서 따돌릴 거야. 민철은 빠르게 골목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좁은 골목에서 택시는 예상치 못한 방향을 바꾸며 속도를 올렸습니다. SUV도 뒤따르며 추격했지만 골목의 복잡한 구조에 점점 속도를 줄여야만 했습니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버티자. 민철은 속으로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마침내 국제시장 근처 창고로 도착했을 때 민철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식은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여기로 들어오세요. 대식은 손짓하며 그들을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창고는 낡고 어두웠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은신처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대식은 조용히 문을 잠그며 물었습니다. 이제 말씀해 보시죠. 이 소녀는 누구고 왜 이런 상황에 처한 겁니까? 민철은 짧게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길게 말할 시간 없어. 하지만 이 아이는 도와줘야 해. 그의 뒤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비밀과 위험이 숨어 있어.
대식은 잠시 민철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믿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들, 형님도 아시잖아요. 어디서든 찾아낼 겁니다. 지혜는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정말 안전한 곳이 있긴 한 걸까요? 민철은 그녀를 향해 다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전한 곳이 없더라도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내가 잃어버린 진실이 있는 곳이야.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여정은 더 위험하고도 깊은 비밀로 가득한 곳으로 향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창고 밖에서는 멀리 검은 SUV의 헤드라이트가 이곳저곳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추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창고의 낡은 조명 아래 민철과 지혜는 불안 속에서도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국제시장의 한 구석, 그곳은 외부와 단절된 듯한 고요함을 제공했지만 그들 마음속의 긴장은 전혀 풀리지 않았습니다. 대식은 창문 옆에서 담배를 태우며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민철은 지혜의 얼굴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니? 여기서 잠깐 쉬자. 이제 우린 다음 계획을 세워야 해. 지혜는 피곤함과 두려움이 섞인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와 관련된 진실을 찾으려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잘 알아요. 민철은 가볍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던 그 엄마를 데려갔다는 사람들, 그들이 왜 그랬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내가 그 집안에 갇힌 이유와 연결될 수도 있어. 지혜는 잠시 고민하더니 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늘 말했어요. 진실은 숨길 수 없고 언젠가 모든 게 드러날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엄마를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아마 그 집안에 해가 되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대식이 말을 걸었습니다. 형님, 여기서 오래 머물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조용해 보이지만 그 사람들 손이 닿지 않는 곳은 없어요. 다음 목적지는 정하셨나요? 민철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지혜가 엄마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장소로 가야 해. 거기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지혜야, 내가 마지막으로 엄마와 함께 있었던 곳이 어디인지 기억나니? 지혜는 눈을 감고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남포동. 그곳의 작은 한옥에서 살았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엄마는 저를 숨기고 그들과 말다툼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기억 속 고통이 그녀의 표정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민철은 결심이 서린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남포동으로 가자. 우리가 필요한 단서는 그곳에 있을 거야. 택시는 남포동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이 드문드문 비치는 좁은 골목길은 민철과 지혜에게 묘한 긴장감을 안겼습니다. 비록 몇 년이 지난 뒤였지만 지혜는 그곳을 향할수록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여기에요. 지혜는 작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한옥은 낡고 버려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외벽에는 세월의 흔적이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민철과 지혜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대식은 그들을 따라오지 않고 주변을 감시하기 위해 차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민철은 손전등을 꺼내 한옥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나무 바닥이 발걸음을 따라 삐걱거렸습니다. 엄마와 제가 살던 집이에요. 지혜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벽지에 남아있는 흔적과 낡은 가구들에 멈췄습니다. 그 모든 것이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본 게 여기에 있었던 거지? 민철이 물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엄마가 저를 숨겼어요. 저기, 옷장 안에요. 그녀는 방 구석에 있는 오래된 옷장을 가리켰습니다. 민철은 옷장 문을 열어 안을 살펴봤습니다. 안은 비어 있었지만 옷장 바닥이 약간 들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비춰보며 조심스럽게 바닥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상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민철은 상자를 꺼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먼지를 털어내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편지와 몇 장의 사진, 그리고 작은 USB 드라이브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떨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항상 무언가를 기록하곤 했어요. 이게 그 기록인 것 같아요. 민철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글씨는 급하게 쓰인 듯 했지만 분명히 미영의 것이었습니다. 지혜야, 이걸 보는 날이 온다면 내가 이제 진실을 알 때가 된 거야. 이 상자 안의 모든 것들은 너와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에 대한 답이야. 넌 강해질 거야. 엄마는 항상 널 믿어. 편지를 읽는 동안 지혜는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철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어. 이 USB 안의 정보를 확인해야 해. 여기엔 내 엄마가 그들이 두려워했던 진실을 담아둔 게 분명해. 그러나 그 순간 밖에서 대식의 경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님,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민철은 서둘러 상자를 들고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자. 시간이 없어. 그들은 한옥을 나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뒤에는 검은 그림자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 손에는 30년 전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있었습니다. USB 속에 담긴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그 진실은 지혜와 민철을 어디로 이끌 것일까? 남포동의 낡은 골목길은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강민철과 지혜는 한옥을 빠져나와 대식이 기다리고 있는 택시로 달렸습니다. 멀리서 어렴풋이 들려오는 발소리와 낮은 목소리가 그들을 쫓아오는 사람들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민철의 손을 꽉 잡은 채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사람들이 우리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항상 저를 찾아냈어요. 민철은 숨을 헐떡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절대 널 그들에게 넘기지 않을 거야. 택시에 도착하자마자 대식은 급히 차문을 열어 두 사람을 안으로 태웠습니다. 형님, 벌써 뒤쪽 골목에서 검은 SUV가 접근하고 있어요. 이러다간 곧 따라잡힐 겁니다. 운전만 해. 어떻게든 따돌리자. 민철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식은 차를 급히 후진시켜 좁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SUV의 헤드라이트가 바로 뒤에서 그들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뒷좌석에서 긴장한 눈빛으로 뒤를 돌아다 봤습니다. 저 차,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회장님 경호원들이에요. SUV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좁은 길에서 그들의 택시를 밀어붙이려는 듯 위협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대시가 빨리. 민철은 소리쳤습니다. 형님, 제가 안 해본 일이 아니니까 걱정 말아요. 대식은 핸들을 꽉 쥐며 과감히 차를 회전시켰습니다.
택시는 빠르게 골목길을 빠져나왔고 그들을 쫓던 SUV는 순간적으로 방향을 잃었습니다. 추격전 끝에 택시는 한적한 창고가 많은 공업단지로 들어섰습니다. 대식은 차량을 어둠 속에 숨기고 엔진을 껐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잃고 숨을 고르며 어두운 차 안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따돌린 것 같아요. 대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철은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찾은 그 상자, 그 안의 정보를 확인해야 해. 시간이 없어. 민철은 상자에서 USB를 꺼내 들고 대식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해. 내가 아는 안전한 곳이 있니? 대식은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는 컴퓨터 수리점이 있어요. 지금은 문을 닫았을 테지만 주인을 잘 알아요. 거기라면 잠시 머물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택시는 다시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대식이 말한 컴퓨터 수리점은 부산 외곽의 작은 골목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가게는 어두워져 있었지만 대식이 주인에게 전화를 걸자 잠시 후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야? 주인은 낡은 얼굴로 대식을 맞이했지만 민철과 지혜를 보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이 급히 확인할 자료가 있어요. 여기서 잠시만 도움을 받을게요. 대식이 짧게 설명하자 주인은 별다른 말 없이 컴퓨터를 가리켰습니다. 이걸로 하세요. 하지만 오래 있지는 마세요. 여기 CCTV 있어서 주목받기 쉬워요. 민철은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파일 목록이 나타났고 그 중에는 여러 개의 문서와 동영상 파일이 있었습니다. 민철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문서에는 박 회장과 그의 아들이 관련된 여러 비밀 거래와 불법 행위에 대한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것은 동영상 파일이었습니다. 동영상을 재생하자 화면에는 한미영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기록이 언젠가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박 회장과 그의 아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나와 내 딸도 그 피해자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지혜는 화면을 바라보며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했었구나. 민철은 화면을 응시하며 그의 손이 점점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박 회장이 지혜를 숨기려 했던 이유, 그리고 미영을 없애려 했던 이유. 그들은 진실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했어. 그러나 진실을 확인한 그 순간 가게 밖에서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식은 창밖을 슬쩍 보더니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검은 SUV가 우리를 찾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왔어요. 민철은 USB를 뽑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걸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한 발 앞설 수 있어. 지금 여기서 나가자.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빼앗기지 않을 거야. 세 사람은 다시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진실은 그들의 손에 있었지만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은 이제 더 위험하고 치열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철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미영이 목숨을 걸고 남긴 이 증거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는 것을. 미영 씨, 이제 당신의 딸을 지킬 차례입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진 택시는 부산의 외곽도로를 질주했습니다. 차 안의 긴장감은 손에 잡힐 듯 했습니다.
대식은 도로 상황을 주시하며 핸들을 꽉 쥐고 있었고 강민철은 USB를 단단히 손에 쥔 채 뒤를 돌아보며 추격자의 흔적을 살폈습니다. 지혜는 뒷좌석에 웅크린 채 불안과 두려움으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대식아, 더 빠르게 몰 수 있겠어? 민철이 숨죽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님, 이 속도로는 따돌리기 힘들 겁니다. 저쪽에서 일부러 길을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대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은 긴장으로 빛났습니다. 뒤에서 SUV의 불빛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헤드라이트는 마치 포식자가 먹잇감을 조준하는 눈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혜는 겁에 질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오고 있어요. 우리를 잡으려는 거예요. 민철은 그녀를 안정시키려는 듯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지킬 거야. 아무도 널 데려가지 못해. SUV는 빠르게 속도를 올리며 택시의 옆으로 붙었습니다. 대식은 과감히 핸들을 틀어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골목은 좁고 복잡해 SUV가 따라오기에 불리한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SUV의 운전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양쪽 차량은 위험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속도를 유지하며 대치했습니다. 갑자기 SUV에서 누군가 창문을 열고 손전등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강렬한 빛이 택시 내부를 휘저으며 그들의 시야를 방해했습니다. 민철은 화가 난 듯 외쳤습니다. 그놈들, 우리를 멈추게 하려고 하는구나. 더 빨리 가야 해. 대식은 땀을 닦아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형님, 이러다간 차가 버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 순간 민철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앞쪽에 광안대교가 있지? 거기서 SUV를 따돌리자. 다리를 지나면 그들은 방향을 바꾸기 힘들 거야. 대식은 빠르게 광안대교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도로는 점점 더 좁아졌고 양쪽에는 높은 콘크리트 벽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SUV는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식은 마지막 순간에 다리를 지나 오른쪽 좁은 길로 급히 핸들을 꺾었습니다. SUV는 미처 반응하지 못하고 다리의 반대편으로 속도를 내며 지나갔습니다. 차 안은 잠시 고요했습니다. 지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전한 건가요? 민철은 창밖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조금은 여유가 생겼지만 그들이 완전히 포기할 리 없어. 우리가 USB를 가지고 있는 걸 알았을 테니 더 필사적으로 달려들 거야. 대식은 다시 차를 몰며 물었습니다. 형님,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USB,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민철은 짧게 숨을 내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걸 세상에 공개해야 해. 내 엄마가 목숨을 걸고 남긴 진실이야. 지혜야, 너도 그걸 알고 있지? 지혜는 USB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항상 말했어요. 진실은 숨길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너무 강해요. 민철은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엄마는 내가 강하다는 걸 믿었어. 이제는 나도 그렇게 믿고 있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 그들은 다시 안전한 장소를 찾아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식은 한적한 바닷가 근처의 작은 모텔로 택시를 몰았습니다. 그곳은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추적을 피하기에 적합해 보였습니다. 모텔 주인은 늦은 밤 찾아온 이방인들을 의아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모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USB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동영상과 문서들은 박 회장과 그의 아들이 저지른 범죄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습니다.
불법 자금 세탁, 협박, 심지어 살인 사건까지 연결된 거대한 음모였습니다. 민철은 화면을 응시하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어. 이걸 공개하지 않으면 내 엄마가 희생한 모든 것이 헛된 일이 돼버려. 지혜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그러나 그들의 결심과는 별개로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차 엔진 소리는 다시금 위협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민철은 지혜와 대식을 향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어. 우린 다시 움직여야 해. 이 진실을 지키기 위해선 끝까지 싸워야 해.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실을 세상에 알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막으려는 어둠의 손길은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광안대교의 불빛이 바다 위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희망의 등대처럼 말입니다. 모텔 방 안은 짙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던 차 엔진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강민철은 창문을 통해 밖을 살폈습니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헤드라이트가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식은 침착하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대로 있다간 곧 잡힙니다. 계획이 있어야 해요. 민철은 침대 위에 놓인 USB를 내려다보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USB, 우리 손으로 공개하는 건 불가능해. 저들이 이렇게 필사적으로 쫓아오는 걸 보면 우리가 움직이는 족족 감시당할 거야.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식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다면 세상에 진실을 알릴 수 있어. 지혜는 민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누구에게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민철은 잠시 고민하더니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엄마가 모든 걸 걸고 이걸 남겼다면 그녀가 믿을 만한 사람도 남겼을 가능성이 있어. 혹시 내가 기억하는 사람 중에 엄마와 가까웠던 사람이 있니? 지혜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가 항상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이정훈 기자라고 했어요. 엄마는 상황이 위험해지면 그를 찾아가라고 했는데 그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민철은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그 기자를 찾아야 해. 우리가 가진 이 정보를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몰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모텔을 떠나 부산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철은 택시를 몰며 대식에게 말했습니다. 대식아, 내가 부산 중앙로 쪽으로 가서 이정훈이라는 기자를 찾는 일을 맡아줘. 나는 시간을 벌게. 대식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형님, 그런 위험한 일을 왜? 민철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알잖아. 이 아이를 지키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대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조심스럽게 손에 쥐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다른 차량을 빌려 먼저 부산 시내로 향했습니다. 민철과 지혜는 다시 택시를 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부산으로 돌아가는 도로 위 민철은 SUV가 자신들을 쫓아오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일부러 속도를 늦추며 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혜는 조수석에서 불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가 잡히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절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민철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라. 넌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버는 동안 대식이가 안전하게 기자를 찾을 거야. SUV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그들의 택시를 강제로 도로 옆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민철은 택시를 멈추고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SUV에서 나온 남성들은 민철을 향해 다가오며 차에서 내리라고 명령했습니다. USB 어디 있나? 내가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 다 알아. 민철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USB는 이미 내 상사한테 갔어. 지금 나와 이 아이를 잡는 건 낭비일 뿐이야. 남성들은 그의 말을 믿지 못하고 차를 수색했지만 USB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고 민철은 그 틈을 타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물러나. 내 상사는 이미 끝났어. 진실은 숨길 수 없어. 한편 대식은 이정훈을 찾아 부산의 한 작은 신문사로 향했습니다. 그는 기자에게 USB를 건네며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정훈은 USB 안의 내용을 확인하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세상에 큰 폭풍이 몰아칠 겁니다. 대식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걸 알리기 위해 형님과 그 소녀가 지금도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걸 반드시 세상에 공개해 주세요. 민철과 지혜는 SUV의 남성들을 따돌리고 해운대 해변으로 도망쳤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을 무렵 민철은 라디오에서 속보를 들었습니다. 박대성 회장과 그의 아들이 연루된 대규모 비리가 공개되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로 인해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민철을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우리가 해냈어요. 민철은 깊은 숨을 내쉬며 웃었습니다. 너와 내 엄마가 해낸 거야. 난 그저 너를 도왔을 뿐이야. 그들은 비록 힘든 싸움 속에서였지만 가까스로 승리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해운대 해변에 떠오르는 아침에는 마치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듯 따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는 박대성 회장 일가의 비리와 범죄를 낱낱이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의 새벽은 차분했지만 민철과 지혜가 택시 안에서 느끼는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지혜는 가슴속 깊은 무언가가 풀려가는 듯한 안도감과 동시에 엄마를 잃은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녀의 손에 쥔 낡은 사진 한 장이 그 순간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한미영은 그녀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지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응. 민철은 운전대를 잡은 채 고개를 살짝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늘 제게 말했어요. 진실을 밝히는 길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 길을 걷는 것이 올바른 일이야. 지금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민철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강한 분이셨어. 너도 그래. 내가 없었다면 이 싸움은 시작조차 못했을 거야. 택시는 해운대 해변 근처의 한적한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민철은 차를 멈추고 창문 너머로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천천히 차에서 내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혜도 차에서 내려 바다가 보이는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짧은 침묵 속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내가 뭘 해야 할지 알겠니? 민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가 남긴 뜻을 이어갈 거예요.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저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을 거예요. 민철은 벤치로 자리를 옮겨 앉았습니다. 그는 지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난 널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내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선택한 길을 믿고 따라갈 거라고 확신해. 지혜는 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저씨는 제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저는 아저씨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요. 민철은 손을 들어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습니다. 감사할 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야. 하지만 내가 이겨낸 것들은 다 내 힘으로 한 거라는 걸 잊지 마라. 그날 오후 부산 전체가 박 회장의 추악한 비리와 범죄 폭로로 떠들썩했습니다. 언론은 격렬하게 반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경찰은 즉시 박 회장과 그의 아들을 체포했고 그들의 모든 재산과 권력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철은 텔레비전으로 뉴스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시 평범한 택시기사로 돌아갈 것을 알았지만 이번만큼은 특별한 만족감이 그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날 저녁 지혜는 마지막으로 민철을 만나기 위해 그의 택시를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저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갈 거예요. 엄마를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요. 민철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할 거야. 넌 이미 강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했어. 지혜는 그를 꼭 안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은인이에요. 민철은 그녀를 조용히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내 덕분에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았어. 이제 넌 내 길을 가면 돼. 지혜는 민철과 작별을 고하며 택시에서 내려 멀어졌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민철은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그의 마음은 뿌듯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걱정하는 마음이 한편에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의 부산은 조용히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철은 택시를 몰며 또 다른 평범한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는 지혜와 함께한 여정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평범한 택시기사였지만 그날 밤 소녀를 도우며 그는 한 사람의 삶을 그리고 자신을 바꾸는 여정을 걸었던 것이었습니다. 지혜는 새로운 아침과 함께 새로운 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남긴 진실을 품고 그녀는 세상과 당당히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해운대 해변에는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와 모래사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이 말입니다. 부산의 거리는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사람들의 눈과 귀가 특정한 뉴스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박대성 회장과 그의 아들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국에 퍼져나가고 있었고 그들이 연루된 부정부패와 범죄의 증거가 뉴스마다 상세히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부산시청 앞 기자회견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한미영의 딸 이지혜입니다. 제 어머니는 부당한 권력과 싸우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모두 진실을 직시해야 하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기자회견장은 박수와 플랫이 세례로 가득 찼습니다. 지혜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히 박 회장과 그의 아들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부당함에 맞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한편 강민철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택시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의 라디오에서는 지혜의 기자회견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한미영 씨의 딸이 공개적으로 박 회장의 범죄를 폭로하며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녀의 용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민철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여정을 함께했다는 사실에
조용히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평소처럼 분주했지만 민철의 마음속에는 그날 밤 비 오는 해변에서 만난 소녀와 함께한 여정이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혜는 민철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웃는 얼굴로 그리고 한 다발의 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다시 뵙게 되어 기뻐요. 민철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게 웬일이냐? 잘 지내고 있구나. 지혜는 미소 지으며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이건 감사의 표시예요.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엄마의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없었을 거예요. 민철은 꽃다발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해낸 거야. 난 그저 길 안내를 했을 뿐이지. 지혜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저씨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어주셨다는 걸 잊지 않을 거예요. 지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이름으로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며 권력과 부당함에 맞서는 사람들을 돕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그 첫 발걸음을 내딛는 날, 그녀는 어머니의 낡은 사진을 꺼내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제는 제가 지킬게요. 강민철은 다시 택시를 몰며 또 다른 평범한 날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단순히 택시기사로서의 삶만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혜와 함께했던 여정을 통해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았고 세상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선행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부산의 햇빛이 비쳤습니다. 민철은 도로를 따라 달리며 새로운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 소녀와의 여정, 그리고 그 여정을 통해 얻은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광안대교 너머로 떠오르는 아침에는 따스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약속하는 듯 부산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 삶에서도 작고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이 때로는 거대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지,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